한국이 G7에 들어갔습니다. 75년 만에 처음 열린 그 문 앞에서 일본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미군 첨단 무기의 73%가 한국 반도체 없이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방산 수출 성장률 340%, 군사력 세계 5위. 미국이 먼저 손을 내밀었고 영국, 프랑스, 독일이 뒤따랐습니다. 일본을 제외한 전원이 한국을 지지한 겁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일본의 한 기자가 자국의 몰락을 생방송으로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도쿄 시부야에 자리 잡은 NHK 방송센터의 15층 국제보도국. 그 층의 가장 안쪽 통유리 너머로 메이지 진구의 울창한 숲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자리가 바로 제 데스크였습니다. 입사한 지 올해로 정확히 30년. NHK 국제부 수석 특파원이라는 직함이 새겨진 명패 옆에는 제 인생의 훈장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워싱턴, 런던, 브뤼셀. 세계 주요 수도를 돌며 20년 넘게 현장을 누벼온 발자취가 고스란히 담긴 취재 수첩. 묶음과 각국 정상들과 함께 찍은 액자 사진들이었습니다. 그 사진들 가운데서도 유독 제 시선을 붙드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G7 정상회의 VIP 프레스석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의 쟁쟁한 주요 방송사 수석 기자들 사이에 동양인이 딱 한 명. 바로 저였죠. 아시아에서 G7 VIP 프레스 패스를 들고 정상들의 악수 장면을 코앞에서 촬영할 수 있는 기자는 오직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그 특별한 카드를 꺼내 들 때마다 가슴 한가운데서 뜨거운 자부심이 용솟음치곤 했으니까요. 그건 단순한 출입증이 아니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G7이라는 신성한 클럽에 발을 들여놓을 자격이 있는 나라. 일본의 위상 그 자체였으니까요. 그날도 어김없이 이른 아침부터 데스크에 앉아 각국 통신사의 속보 피드를 훑고 있었습니다. 왼손에는 NHK 매점에서 사온 캔커피가 들려 있었고 오른손으로는 마우스 휠을 느긋하게 굴리고 있었죠. 모니터 너머 보도국은 고요했습니다. 새벽 편집을 마친 후배들이 간간히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프린터의 낮은 우문거림만이 아침 공기를 채우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연속으로 4번, 5번. 속보 알림이 쉴 새 없이 화면을 도배하더군요. 무심코 화면을 집어든 순간 저는 캔커피를 들고 있던 왼손에 힘이 스르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탁! 커피캔이 데스크 위로 쓰러지며 갈색 액체가 서류 위로 번져나갔지만 그걸 닦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포린 어페어스 긴급기구, CSIS 소장 외 미국 외교안보 핵심 인사 3인 공동기구. 제목을 읽는 순간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습니다. 기고문의 핵심 주장은 이것이었습니다. G7의 미래를 위해 회원국 확대는 필수이며 그 첫 번째 대상은 대한민국이어야 한다. 저는 화면을 2번, 3번 다시 읽었습니다. 눈이 글자를 좇고 있는데 뇌가 해석을 거부하는 기이한 경험이었죠. G7의 한국이라고요? 아시아에서 그 자리는 75년 동안 오직 저희 일본만의 것이었는데 감히 한국을 같은 테이블에 앉히자니요? 하지만 기고문에 이름을 올린 세 사람의 면면을 확인한 순간 콧방귀를 낄 수만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CSIS 소장, 프린스턴대 석좌 교수, 그리고 한국 석좌. 이들은 미국 백악관과 국방부의 정책을 실질적으로 설계하는 두뇌 집단의 핵심 인물들이었으니까요. 미국 정치판에서 이 세 사람이 동시에 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단순한 학술적 제안이 아니라 워싱턴 권력의 심장부에서 이미 물밑 합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애써 이성에 고삐를 붙들었습니다. 케니치, 침착해. 학자들의 기고문 하나로 세상이 바뀌진 않아. G7은 75년 전통의 성역이야. 종이 위에 글자 몇 줄 써놨다고 그 견고한 벽이 무너질 리 없잖아. 속으로 그렇게 되뇌며 스마트폰을 엎어놓으려는데 보도국 맞은편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니시무라 선배, 국장님이 지금 당장 올라오랍니다. 긴급이래요. 국제부 막내 기자 카와구치의 목소리가 평소와는 달리 한 옥타브 높아져 있더군요. 늘 느릿느릿한 그 녀석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15층에서 18층 편집국장실까지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는 짧은 시간 동안
저는 두 주먹을 불끈 쥐며 제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저건 분명 한국 로비 세력의 공작이야. 내가 직접 취재해서 실체를 밝혀주마. 30년 경력의 NHK 수석 특파원이까지 기고문 하나에 흔들릴 리가 있나. 편집국장 야마모토는 창을 등진 채 대형 모니터 3대가 동시에 돌아가는 자기 데스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세 화면 모두 같은 뉴스를 보여주고 있더군요. CNN, BBC, 프랑스 24점, 전 세계 주요 방송이 일제히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을 속보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야마모토 국장의 이마에는 굵은 땀줄기가 번들거리고 있었고 넥타이 매듭은 반쯤 풀려 있었죠. 평소에 치밀하기로 유명한 그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제가 기억하는 한 처음이었습니다. 니시무라, 이거 심상치 않아. 워싱턴발 속보가 1시간 사이에 47건 쏟아졌어. 전부 한국 G7 관련이야. 야마모토 국장이 모니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신경질적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시부야 방향으로 빽빽하게 솟아오른 빌딩 숲 사이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죠. 아직까지는 평화로운 도쿄의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햇살이 비추는 도시의 심장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뭔가 거대한 것이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오는 것을 저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국장님, 과민 반응 아닙니까? 기고문 하나로 G7 판도가 바뀌진 않습니다. 저는 일부러 태연한 목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야마모토 국장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기고문만이 아니야. 오늘 새벽 미 국무부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G7 가입 관련 질문이 3차례나 나왔는데 대변인이 한 번도 부정하지 않았어. 노 코멘트도 아니고 그냥 미소만 지었다는 거야.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살짝 긴장했지만 표정은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워싱턴 외교가에서 노 코멘트가 아닌 미소는 긍정에 가깝다는 것을 30년 경력에 저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직 결정적 증거는 없었습니다. 니시무라, 자네가 직접 가. 워싱턴. 자네 인맥이면 국무부든 펜타곤이든 실체를 파헤칠 수 있잖아. NHK 특별 취재팀을 편성할 테니 내일 당장 출발해. 야마모토 국장의 지시에 저는 속으로 씩 웃었습니다.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직접 워싱턴에 가서 이 허무맹랑한 소문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한국은 G7의 자격이 없다는 결정적 증거를 가지고 돌아오면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가서 확인하죠. 자리에서 일어나며 대답하는 제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데스크로 돌아와 워싱턴행 출장 준비를 시작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 관련 과거 취재 파일을 꺼내 들었습니다. 모니터 한쪽에 띄운 폴더 안에는 지난 20년간 제가 국제 무대에서 한국을 취재했던 자료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죠. 그것들을 훑어보는 제 입가에는 자주 섞인 미소가 번져나왔습니다. 12년 전 G20 런던 정상회의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저는 VIP 프레스석 맨 앞줄에서 여유롭게 각국 정상들의 입장을 촬영하고 있었죠. 그때 프레스센터 일반석 한쪽 구석에서 한국 기자들이 목을 길게 빼고 이쪽을 훔쳐보던 모습이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촬영 장비도 저희보다 한 세대 뒤처진 것들이었고 질의응답 시간에는 영어 발음이 어눌해서 사회자가 2번이나 되물어야 했던 민망한 장면도 있었죠. 저는 그때 옆에 앉은 BBC 기자에게 속삭였었습니다. 저 친구들은 참 열심히는 하는데 아직 이 무대에 서기엔 이르지 않나. BBC 기자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돌렸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은 제 머릿속에서 늘 그런 존재였습니다. 열심히는 하지만 격이 다른 나라. 반도체 몇 개 잘 팔았다고 떠들어대지만 결국 일본의 핵심 소재가 없으면 공장 문을 닫아야 하는 조립국가. 새벽 배송이니 디지털 강국이니 하는 수식어들은 그저 화려한 포장지일 뿐. 속을 열어보면 알맹이가 없는 빈 선물 상자. 저는 그렇게 굳건히 믿고 있었습니다. 선배, 혹시 이거 보셨습니까? 카와구치가 조심스럽게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블룸버그 통신의 최신 분석 기사가 떠 있었죠. 제목이 눈에 박혔습니다. 아시아의 새로운 중심축, 한국이 G7 문을 두드리는 4가지 이유. 저는 태블릿을 밀어내며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미국 언론이 한국 삼성 광고비 좀 받았나 보지. 블룸버그가 언제부터 이런 수준 낮은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 신경 쓸 가치도 없어. 하지만 선배, 기사 안에 펜타곤 관계자 인터뷰가 실명으로 카와구치가 말을 이으려는 것을 저는 손바닥을 펴들어 막아버렸습니다. 카와구치,
이건 내가 직접 워싱턴에 가서 확인할 문제야. 책상 물림 기자들의 기사 몇 개 읽고 호들갑 떨지 마. G7은 75년간 저희 일본이 지켜온 성역이야. 기고문 몇 장이랑 블룸버그 기사 하나로 그 역사가 흔들릴 리 없어. 카와구치는 할 말이 있는 듯 입술을 몇 번 달싹거리다가 결국 고개를 숙이며 물러났습니다. 그의 눈빛에 스쳐간 미묘한 감정이 뭐였는지 그때의 저는 알아차릴 여유도 없었고 알아차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리타 공항 국제선 VIP 라운지에서 위스키를 홀짝이며 저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하면 만나야 할 사람들의 리스트를 정리하면서요. 30년간 쌓아온 인맥의 위력을 보여줄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수석 외교 에디터 마이크 켈러에는 제가 런던 특파원 시절부터 18년 넘게 알고 지낸 절친이었고 펜타곤 출입 기자증도 오래전에 확보해 두었으니까요. 저는 이 취재를 통해 한국 G7 가입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공상인지를 팩트로 증명한 뒤 특종 리포트를 들고 의기양양하게 NHK 보도국에 복귀할 계획이었습니다. 위스키 잔 너머로 활주로의 항공기 불빛이 어른거렸습니다. 14시간 뒤면 워싱턴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심도 없이 그저 승리의 확신에 가득 차서 보딩 게이트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제가 워싱턴에서 마주하게 될 현실이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 그리고 그 진실이 30년간 쌓아올린 제 세계관을 어떻게 산산조각 낼 것인지는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 내렸을 때 동부해안 특유의 축축한 바람이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NHK 워싱턴 지국에서 나온 후배 기자 타나카가 차를 대기시키고 있더군요. 차에 올라타자마자 타나카의 첫 마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선배, 도착하시기 전에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분위기가 저희 예상과 좀 많이 다릅니다. 뭐가 다른데? 저는 좌석에 깊이 등을 기대며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어제 국무부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G7 관련 질문이 또 나왔는데 이번에는 대변인이 미소가 아니라 구체적인 코멘트를 했습니다. 한국은 규칙 기반 국제질서의 핵심 파트너이며 동맹 구조의 확대는 항상 열린 자세로 논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요. 그게 뭐가 대단해? 외교적 수사 아니야? 저는 코웃음을 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외곽의 고속도로를 따라 늘어선 관공서 건물들이 쌀쌀한 저녁 공기 속에 불빛을 밝히고 있었죠. 타나카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요, 선배. 지난 이틀간 워싱턴 외교가에서 돌아다니면서 느낀 건데 한국 G7 가입이 단순한 떡밥이 아니라는 분위기가 확실합니다. 국무부, 의회, 싱크탱크 할 것 없이 전부 한국 이야기뿐이에요. 오히려 일본에 관한 이야기가 실종된 느낌이랄까. 저는 살짝 불쾌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타나카는 아직 워싱턴 경험이 3년밖에 안 된 풋내기였으니까요. 겉으로 보이는 분위기와 실제 정책 결정은 다른 거야. 미국이 75년간 유지해온 G7 체제를 그렇게 쉽게 바꿀 리 없어. 내일 마이크를 만나면 확실해질 거야. 워싱턴 지국의 짐을 풀고 샤워를 마친 뒤 저는 곧바로 마이크 켈러엔에게 연락을 넣었습니다. 18년 지기 친구. 워싱턴 포스트에서 외교 분야를 30년 넘게 커버해온 미국 언론계의 산증인이었죠. 그가 모르는 워싱턴 인사이드 스토리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켄, 오랜만이야. 도쿄에서 왔다고? 마침 잘 됐다. 오늘 저녁 조지타운에서 한잔하자. 할 이야기가 많아.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마이크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지만 저는 반가운 마음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조지타운의 오래된 스테이크 하우스. 어두운 조명 아래 마호가니 테이블에 마주 앉자마자 마이크가 스카치 온더록을 주문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묘하게 근엄하더군요. 평소 같으면 농담을 던지며 시작할 텐데 오늘은 잔을 받아들고도 한참 동안 얼음이 녹는 소리만 듣고 있었습니다. 마이크,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어. 한국 G7 이야기 대체 어디까지가 진짜야? 저는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기자의 본능이 친구에 대한 예의보다 앞섰으니까요. 마이크가 스카치를 한 모금 삼키고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유리잔이 테이블에 닿는 또각 소리가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죠. 그가 제 눈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18년 동안 수많은 특종을 함께 쫓으며 봐왔던 그 눈빛이 오늘은 처음으로 저를 향해 연민 비슷한 감정을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켄, 나는 18년 동안 너한테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
오늘도 마찬가지야. 솔직하게 말할게. 마이크가 목소리를 낮추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한국 G7은 이미 흘러간 물이 아니야. 물이 넘쳐서 방둑이 터지려 하고 있어.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야. 국무부만이 아니야. 펜타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상원 외교위원회, 워싱턴의 모든 권력 핵심부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 그리고 그 방향은 한국이야. 마이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스테이크 나이프처럼 제 자존심을 도려내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마이크, 그건 내 주관적 판단이잖아. 구체적 증거가 있어? 공식 문서라든가 실명 소스라든가. 제 목소리가 자기도 모르게 날카로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마이크가 안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내일 펜타곤에서 비공개 브리핑이 있어. 인도태평양 동맹 재편. 사실상 한국 G7 합류의 군사적 근거를 정리한 자리야. 원래 각국 VIP 기자만 초청인데 내가 너를 명단에 넣어뒀어. 마이크가 종이를 테이블 위로 밀어냈습니다. 직접 눈으로 봐. 그게 증거야. 종이를 펼쳐보니 미 국방부 공식 브리핑 초청장이었습니다. 보안 등급이 찍혀 있었고 주제란에는 인도태평양 동맹 역량 재평가 및 G7 확대, 안보함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심장이 콩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학자들의 기고문과는 차원이 다른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움직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불안감을 억지로 삼켜버렸습니다. 내일 직접 가서 보면 되는 거야. 분명 미국이 한국을 이용해서 일본을 압박하려는 전략적 카드일 뿐이야. 실제로 G7에 넣을 리가 없어. 제 안에서 치솟는 공포를 이성의 언어로 포장하며 스카치를 한 입에 비워냈습니다. 켄, 한 가지만 더 말해둘게. 마이크가 계산서에 서명하며 의미심장하게 덧붙이더군요. 내일 브리핑에서 나올 숫자들이 있어. 그 숫자들을 보면 내 생각이 바뀔 거야. 아니, 바뀔 수밖에 없을 거야. 기자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말이야. 스테이크하우스를 나와 워싱턴의 밤거리를 걷는 동안 마이크의 마지막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 멀리 국회의사당의 하얀 돔 지붕이 야간 조명을 받아 장엄하게 빛나고 있었죠. 그 위험 있는 풍경이 제게는 왠지 모르게 장례식장의 흰 국화처럼 서늘하게 다가왔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주머니 속 VIP, 프레스 패스를 꺼내 손가락으로 더듬었습니다. 30년간 품에 지니고 다녔던 이 작은 카드가 오늘 밤에는 왜 이렇게 가벼운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호텔 방에 들어서자마자 불도 켜지 않은 채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워싱턴의 야경이 커튼 사이로 희미하게 스며들어왔고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길게 꼬리를 끌며 사라져갔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도쿄의 NHK 보도국에 상황 보고를 올렸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분위기뿐, 결정적 증거는 미확인. 내일 펜타곤 비공개 브리핑 참석 예정. 짧게 적어 보내고 나서도 한참 동안 어둠 속에서 천장만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일 펜타곤의 그 비공개 브리핑실에서 제 눈앞에 펼쳐질 숫자들이 30년간 저를 지탱해 온 세계관의 기둥을 단 한 방에 부러뜨리는 거대한 철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은 기자로서의 사명과 일본인으로서의 자존심 사이에서 가장 잔인한 줄다리기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펜타곤 브리핑에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마이크가 또 한 발을 날렸습니다. 내일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비공식 간담회를 한다. 주제가 G7 확대와 한반도 전략 가치야. 이건 군사가 아니라 외교 쪽 데이터야. 양쪽 다 봐야 그림이 완성돼. 저는 더 이상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기자의 본능이 두려움을 이기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무서운 진실이라도 진실은 기자에게 마약과 같으니까요. 한 번 맛을 보면 더 깊이, 더 날 것으로 파고들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국무부 별관의 소규모 회의실. 긴 원탁 테이블이 놓인 간담회 형식이었고 참석자도 20명 남짓으로 더 적었죠.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면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주요국 수석 특파원급만 모아놓은 자리였거든요. 차관보가 자리에 앉자마자 두꺼운 파일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입을 열더군요. 오늘 보여드릴 것은 국무부가 지난 18개월간 준비한 G7 확대, 타당성 보고서의 비공개 핵심 요약입니다. 이 내용은 이미 백악관에 보고되었으며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검토 중. 워싱턴 언어로 이것은 사실상 결정되었다는 뜻에 가까웠습니다. 제 심장이 쿵하고 가라앉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첫 번째 항목, 경제 공급망 핵심도. 차관보가 파일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 분야 세계 1위, 파운드리 분야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시장 점유율보다 중요한 것은 대체 불가능성입니다. 전 세계 3나노미터 이하 최첨단 반도체를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은 지구상에 딱 3곳입니다. 대만 TSMC, 한국 삼성전자, 그리고 격차를 두고 인텔. 이 셋 가운데 대만은 중국 리스크가 상존합니다. 인텔은 아직 양산 수율이 불안정합니다. 안정적이면서 대규모 양산이 가능한 두 번째 보험은 오직 한국뿐입니다. 차관보가 잠시 물을 마시고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방산 수출 성장률. 그래프가 화면에 뜨자 회의실 곳곳에서 낮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성장률이 지난 5년간 3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세계 4위 방산 수출국. 그 바로 옆에 일본의 수치가 있었는데 마이너스 12%였습니다. 성장이 아니라 역성장이었죠. 차관보가 이 그래프를 가리키며 덧붙였습니다. K9 자주포는 현재 8개국에 수출되어 실정 검증을 마친 세계 최고의 자주포입니다. 폴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이집트 등 유럽과 중동의 핵심 동맹국들이 한국 무기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이 단순한 무기 판매국이 아니라 서방 안보 네트워크의 실질적 구성원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제 손가락이 수첩 위에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40% 대 마이너스 12%, 73% 대 4%, 군사력 5위 대 7위. 어제부터 쏟아지는 숫자들이 하나같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올라가고 있고 일본은 내려가고 있다는 너무나 잔인하고 명확한 방향을. 두 번째 항목, 외교적 기여도. 차관보가 목소리를 한 톤 낮추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유엔 평화유지군 파병국 상위 시위권이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자 안보 프레임워크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이 보유한 독자적 군사 기술의 수출을 통해 동맹국 간의 무기 호환성, 이른바 인터오퍼러빌리티를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토 확대와 동일한 논리입니다. 그 순간 독일 도이체벨레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차관보님, 이 평가에서 일본의 순위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차관보의 대답이 돌아오기 전에 이미 회의실의 공기가 묘하게 변한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 가족에게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하기 직전에 그 무거운 정적 같았죠. 일본은 현재 G7 회원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 수년간 일본의 글로벌 전략적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 기술 혁신 지수, 방산 수출 규모, 동맹 안보 기여도. 모든 지표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지르고 있거나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차관보가 제 쪽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은 채 말했다는 것이 저에게는 오히려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을 만큼 일본은 이미 이 논의에서 주인공이 아니라는 뜻이었으니까요. 간담회가 끝나고 국무부 정문을 빠져나올 때 워싱턴의 오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것이 잿빛으로 보였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호텔로 향하면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기념탑의 뾰족한 꼭대기가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죠. 저 탑처럼 흔들림 없을 거라 믿었던 일본의 위상이 지금 이 순간 제 발밑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실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스마트폰이 진동했습니다. NHK 도쿄의 야마모토 편집국장이었죠. 전화를 받자마자 국장의 급한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니시무라,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 도쿄 외무성에서 아침부터 난리야. 한국 G7 가입이 미국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는 정보를 외무성도 입수한 모양이야. 총리 관저까지 보고가 올라갔대. 취재 결과 뭐가 나왔어?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국장님한테 뭘 보고해야 하는 거지? 펜타곤에서 확인한 73%, 국무부에서 들은 340%, 일본의 글로벌 기여도가 정체되어 있다는 미국 정부의 공식 평가. 이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면 NHK는 그걸 보도할 수 있을까? 일본 국민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국장님, 아직 취재 중입니다. 확정적인 것은 없습니다. 저는 결국 반쪽짜리 답을 내놓았습니다. 30년 기자 인생에서 처음으로 편집국장에게 진실을 숨긴 순간이었죠. 전화를 끊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면서 가슴 한가운데서 무언가가 찢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워싱턴의 야경이 흘러들어왔고, 멀리 국회의사당의 조명이 여전히 장엄하게 빛나고 있었죠. 하지만 그 빛이 저에게는 신문실의 강렬한 조명처럼 느껴졌습니다. 도망칠 곳 없는 진실이 사방에서 저를 에워싸고 있었으니까요. 노트북을 펴고 지난 이틀간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타이핑하는 손가락이 자꾸만 멈추었습니다. 한 줄 쓸 때마다 NHK 기자로서의 제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이것을 보도해야 하나? 보도하면 일본 국민에게 어떤 충격을 줄까? 하지만 보도하지 않으면 기자로서의 양심은? 그때 노트북 바탕화면 한쪽에 있는 오래된 사진 파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사진이었습니다. 니시무라 료조. NHK 초대 해외 특파원. 1960년대에 NHK 최초로 워싱턴에 파견되어 일본 방송 역사의 세 장을 연 전설적인 기자였죠. 아버지는 30년 전 은퇴하셨고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사진 속의 아버지는 젊은 시절 워싱턴 기자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백악관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바로 이 도시에서, 바로 이 거리에서 아버지도 저와 같은 하늘을 올려다보았겠지요.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는 순간 잊고 있던 기억 하나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아버지의 서재에서 함께 뉴스를 보고 있었죠. 그날 뉴스에서는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특집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저 나라는 무섭다. 배고픔을 아는 나라는 일단 달리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거든.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일본이 훨씬 잘 사는 나라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 없잖아요. 아버지가 저를 내려다보시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의 의미를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케니치, 기자는 진실의 하인이다. 국가의 하인이 아니야.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정원에 심어진 단풍나무 잎사귀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그러고는 다시 저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언젠가 일본의 불리한 진실을 마주할 날이 올 거다. 그날이 내가 진짜 기자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순간이야. 기자가 진실을 외면하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기자가 아니야. 그냥 정부의 확성기일 뿐이지. 당시 10살이던 제게 그 말의 무게는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가끔 하시는 어려운 이야기 정도로만 여기고 넘겼죠. 하지만 은퇴 후에 아버지가 달라진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서재에서 한국 관련 책들을 부쩍 많이 읽으시더니 어느 날은 한국 뉴스를 위성 TV로 시청하고 계시기도 했거든요. 제가 NHK에 입사하고 런던 특파원으로 나갔을 때 전화통화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케니치, 한국을 무시하지 마라. 저 나라의 저력을 내가 일본에서 앉아서는 절대 모른다. 저는 그때도 대수롭지 않게 흘렸습니다. 아버지, 한국이 언제 일본을 넘어서겠어요. 우리가 반도체도 자동차도 다 먼저 만든 나라잖아요. 아버지가 전화기 너머로 한숨을 쉬셨던 게 기억납니다. 먼저 만든 것과 더 잘 만드는 것은 다르다. 그리고 더 오래 잘 만드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야. 일본은 먼저 만들었지만 그 다음에 경쟁에서 지고 있다는 걸 너도 언젠가 알게 될 거야. 5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병실에서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 아버지는 힘없는 목소리로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케니치, 나는 평생 일본의 기자로 살았다. 하지만 마지막에 하나 후회가 있어. 내가 한국의 성장을 제대로 보도했더라면 일본이 더 빨리 깨어났을지도 모르는데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애국이야. 듣기 좋은 거짓말은 독이란다. 침대 위에서 그 기억에 잠겨있던 저는 어느 순간 두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가 워싱턴의 호텔 방에서 아버지를 떠올리며 울고 있다니. 하지만 눈물을 닦을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 눈물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때문만은 아니었으니까요. 30년간 아버지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제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아버지가 예언하셨던 바로 그날이 온 것이라는 깨달음 때문이었죠. 아버지, 그날이 오늘인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도쿄의 야마모토 편집국장에게 전화를 걸었죠.
신호가 가기도 전에 미리 할 말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국장이 전화를 받자마자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니시무라, 내일 긴급 편집회의가 잡혔어. 한국 G7 관련 보도 방향을 정해야 해. 자네의 취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니 정리해서 보내. 그리고 하나만 기억해. 국장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일본의 유리한 앵글을 찾아. 그게 NHK의, 아니 일본 국영방송의 사명이야. 전화를 끊은 뒤 한참 동안 스마트폰 화면만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씀과 편집국장의 지시가 제 머릿속에서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기자는 진실의 하인이다. 일본의 유리한 앵글을 찾아. 이 두 문장 사이에서 제 30년 기자 인생이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에서의 취재를 마치고 저는 곧바로 런던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원래 계획에는 없었던 일정이었죠. 하지만 펜타곤과 국무부에서 충격을 받은 뒤 기자의 본능이 더 넓은 그림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입장만 듣고 판단할 수는 없다. 유럽은 다를 수 있다. 유럽에서라면 일본에 유리한 시각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마지막 한 가닥의 희망을 붙들고 대서양을 건넌 것이었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에 내려 곧장 BBC 월드 서비스 본사로 향했습니다. 국제부장 데이비드 콜린스는 제가 런던 특파원 시절부터 15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죠. 그라면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영국은 일본과 오랜 외교적 우호 관계를 유지해왔으니까요. 데이비드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그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책상 위에 펼쳐져 있는 서류들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또다시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류 표지에 큼지막하게 적힌 제목. 아시아의 새로운 리더. 왜 세계는 한국을 선택했나. 4부작 다큐멘터리 기획안. 켄, 잘 왔어. 마침 너한테 말해주려 했는데. 데이비드가 서류를 집어들며 씩 웃었습니다. 우리 BBC가 지금 만들고 있는 다큐 제목이 이거야. 한국 특집 4부작. 반도체, 방산, 문화산업, 민주주의. 네 가지 축으로 한국의 부상을 분석하는 대형 프로젝트야. 올가을 방영 예정이야.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물었습니다. 일본 편은 없습니까? 데이비드의 표정이 순간 어색하게 변했습니다. 그가 손으로 뒷머리를 긁으며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죠. 켄, 미안하지만 솔직하게 말할게. 편성회의에서 일본은 논의 대상에 오르지 못했어. 아예 안건 자체가 올라오지 않은 거야. 이유가 뭐냐고? 편성위원들이 한마디로 정리하더라. 한국은 지금 세계가 주목하는 스토리이고 일본은 지금 세계가 잊어가는 스토리라고. 세계가 잊어가는 스토리. 그 한마디가 폐부를 찔렀습니다. BBC가 일본을 다큐 소재로조차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존재감이 어떤 수준인지를 가장 잔인하게 보여주는 증거였으니까요. 저는 의자 팔걸이를 꽉 움켜쥐며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데이비드가 덧붙였습니다. 한 가지 더 알려줄게. 우리뿐이 아니야. 프랑스 24도 한국 특집을 준비 중이고 독일 GDF도 마찬가지야. 심지어 알자지라까지 한국 방산 특집을 기획하고 있다더라. 전 세계 방송이 일제히 한국으로 카메라를 돌리고 있어. 이건 G7 가입과 별개로 이미 세계가 한국을 핵심 플레이어로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야. 런던에서의 충격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저는 유로스타를 타고 브뤼셀로 이동했습니다. EU 본부가 있는 도시, 유럽의 정치적 심장부에서라도 일본의 우호적인 시각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마지막 기대를 안고 말입니다. 브뤼셀 EU 본부 근처의 카페에서 독일 슈피겔의 브뤼셀 특파원 한스를 만났습니다. 한스는 유럽 정치를 20년 넘게 취재해온 베테랑이었죠. 카푸치노를 마시며 제가 한국 G7에 대한 유럽의 시각을 물었을 때 한스의 대답은 또 한 번 저를 흔들었습니다. 니시무라 씨, 요즘 EU 외교가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코리아 프리미엄이라는 신조어야. 한국과 파트너십을 맺으면 경제적으로도 안보적으로도 프리미엄 효과가 있다는 거죠. 한스가 카푸치노 거품을 후 불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 EU 정상회의에서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격상이 정식 의제로 올라요. G7과는 별도로 EU 자체적으로 한국을 특별 전략 파트너로 격상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상 G7 합류의 유럽판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져서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일본 외무성에는 사전 통보가 됐습니까? 제가 물었죠. 한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일본에는 별도의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니시무라 씨,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지만 솔직히 말할게요. 브뤼셀에서 일본은 지금 의제에 올라오는 나라가 아닙니다. 모든 논의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어요. 확인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본 외무성 유럽 담당 과장에게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저희도 방금 알았습니다. 사전 통보도 없었습니다. 지금 외무성 전체가 비상입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더군요. 일본 외교의 최전선이 이렇게 무력하게 무너지고 있다니. 브뤼셀의 거리를 걸으며 저는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진동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쿄의 카와구치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선배, 죄송합니다. 저도 독자적으로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도쿄 주재 각국 대사관을 돌아다녀 봤는데 선배가 워싱턴과 유럽에서 확인하신 것과 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도, 영국 대사관도, 프랑스 대사관도 한국 G7에 긍정적입니다. 선배, 한국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카와구치의 메시지를 읽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라니. 32살짜리 후배가 57살 선배한테 진실을 전하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비극적인지 카와구치 본인은 알까요? 아니, 미안해야 할 사람은 카와구치가 아니라 접니다. 30년간 세계를 취재하면서도 한국의 진짜 모습을 한 번도 제대로 보려 하지 않았던 저 자신이야말로 사과해야 할 사람이었으니까요. 브뤼셀 그랑플라스 광장의 금빛 건물들이 저녁 조명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중세부터 이어져 온 유럽 상업의 중심지. 수백 년간 세계를 주도해 온 유럽이 지금 아시아의 새로운 강자로 한국을 지목하고 있다는 현실. 그리고 그 흐름에서 일본은 이미 빠져 있다는 현실. 광장의 아름다운 야경이 제 눈에는 장례식장의 화환처럼 보였습니다. 브뤼셀에서 도쿄로 돌아온 것은 딱 하루였습니다. NHK 보도국에서 긴급 편집회의가 열렸고 야마모토 편집국장이 저를 다시 불렀죠. G7 정상회의가 다음 주 캐나다에서 열린다. 자네가 직접 현장 취재를 총괄해. 그리고 보도 톤은 내가 정한다. 일본에 불리한 내용은 최소화하고 한국 G7 가입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 국장님, 하지만 제가 워싱턴과 유럽에서 확인한 바로는 저는 입을 열었지만 야마모토 국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이시무라, 자네는 취재를 해. 보도 방향은 내가 정한다. 이건 명령이야. 국장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그 눈빛에서 저는 아버지의 경고를 떠올렸습니다. 기자가 진실을 외면하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기자가 아니야. 그냥 정부의 확성기일 뿐이지. 캐나다 G7 정상회의 프레스센터에 도착한 것은 회의 이틀 전이었습니다. 하늘은 캐나다의 초여름답게 투명하게 맑았고 로키 산맥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상쾌했죠. 하지만 프레스센터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상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프레스센터의 좌석 배치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VIP 프레스석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 한가운데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좌석 블록이 새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프레스단이라고 적힌 명패가 VIP석 정중앙에 놓여 있었죠. 과거에 일반석 구석에서 목을 빼고 이쪽을 훔쳐보던 한국 기자들이 이제 VIP석의 한복판에 자리 잡은 것이었습니다. 제 자리는 아직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맨 앞 중앙이었던 NHK 좌석이 이번에는 한 줄 뒤, 그것도 가장자리로 밀려나 있더군요. 명패를 확인하고 자리에 앉는 순간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것이 흘러내리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좌석 배치가 아니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일본과 한국의 위상 변화를 좌석 하나로 보여주는 상징이었죠. 카메라맨 사토가 장비를 설치하면서 주변을 둘러보더니 속삭였습니다. 선배, 한국 기자단 규모가 장난이 아닙니다. 저희 NHK팀이 5명인데 한국 방송사들 합치면 30명은 넘어 보여요. 장비도 죄다 최신형이고. 사토의 말에 저는 고개를 돌려 한국 프레스 블록을 바라봤습니다. 젊고 활기찬 한국 기자들이 능숙한 영어로 각국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12년 전 G20에서 구석에서 어눌한 영어로 질문하던 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정상회의 첫날, 각국 정상들이 프레스센터 앞 레드카펫을 통해 입장하는 장면을 취재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한국 대통령이 가장 먼저 레드카펫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미국 대통령이 직접 앞으로 나와 손을 잡았습니다.
두 정상이 나란히 카펫 위를 걸었고 양쪽에 도열한 경호원들이 경례를 했죠. 카메라 플래시가 폭풍처럼 쏟아졌습니다. 프레스센터의 기자들이 일제히 일어서서 촬영했고 각국 방송이 이 장면을 생중계하고 있었습니다. 그 바로 뒤에 영국 총리가 한국 대통령에게 다가가 포옹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의 어깨를 두드리며 활짝 웃었고 독일 총리가 악수를 청하며 무언가를 귓속말로 전했습니다. 캐나다 총리는 한국 대통령을 자기 바로 옆자리로 안내했죠. G7 역사상 초청국 정상이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총리가 입장했습니다. 레드카펫 끝에서 홀로 걸어 나왔습니다. 먼저 다가와 악수를 청하는 정상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일본 총리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빈 의자를 향해 걸었고 카메라 플래시는 이미 한국 대통령에게로 옮겨간 뒤였습니다. 그 대비, 그 잔인할 정도로 선명한 대비를 카메라에 담으면서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맨 사토가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선배, 이거 찍어야 합니까? 찍으면 일본이 어떻게 됩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찍어. 전부 다 찍어. 그것이 기자가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아무리 진실이 잔인해도 카메라를 내리는 것은 기자가 아닌 겁쟁이의 선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촬영을 마치고 프레스센터 뒤편의 흡연실로 나왔을 때 저는 담배를 꺼내 들었다가 손이 너무 떨려서 라이터를 3번이나 떨어뜨렸습니다. 주머니에서 VIP 프레스 패스를 꺼내 바라봤습니다. 30년간 저의 자부심이었던 이 카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G7의 왕관을 쓴 나라의 기자라는 증명서. 하지만 오늘, 이 순간, 이 카드는 더 이상 왕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유물이었고 조만간 골동품 가게에나 놓일 기념품이 될 운명이었죠. 흡연실 창문 너머로 캐나다의 드넓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하늘 아래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의 질서가 다시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질서의 중심에는 일본이 아닌 한국이 서 있었죠. 스마트폰에 도쿄 편집국장의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보도 방향 확정. 한국 G7 초청 관련 NHK는 한국의 자격 미달과 절차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보도할 것. 일본의 역할과 위상 강조. 니시무라. 이 방향으로 원고 준비하라.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은 뒤 한참 동안 하늘만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기자는 진실의 하인이다. 국가의 하인이 아니야. 내일이면 G7 공동선언문이 발표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생방송 카메라 앞에 서야 합니다. NHK의 수석 특파원으로서 30년 기자 경력의 무게를 어깨에 진 채로 편집국장의 지시대로 일본에 유리한 원고를 읽을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의 유언대로 진실을 말할 것인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캐나다의 하늘은 유리처럼 맑았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뇌우가 몰아치는 것 같았죠.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호텔 침대 위에 노트북과 수첩과 취재 자료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스마트폰에는 야마모토 편집국장의 지시 메시지가 읽지 않은 채 3통이나 쌓여 있었습니다. 전부 같은 내용이었죠. 보도 방향 확인했나? 원고 준비됐나? 일본의 유리한 앵글로 가라. 샤워를 하고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는 동안에도 거울 속에 제 눈은 어젯밤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충혈된 두 눈. 그 안에서 기자로서의 사명과 일본인으로서의 자존심이 여전히 서로의 목을 조르고 있었으니까요. 프레스센터에 도착했을 때 이미 전 세계 기자들이 자리를 잡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G7 공동선언문이 발표되는 날이었거든요. 프레스센터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고 카메라 렌즈들이 무대 위 연단을 향해 일제히 조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전 11시 정각, G7 의장국인 캐나다 총리가 연단에 올라 공동선언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문단은 기후변화, 무역, 디지털 전환 등 예상 가능한 주제들이었죠. 하지만 중반부에 접어들었을 때 캐나다 총리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지면서 새로운 문단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G7 정상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규칙 기반 국제질서의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의 G8 정식 합류를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기술혁신, 경제적 역동성, 그리고 글로벌 안보 기여에 있어 G8의 핵심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프레스센터가 순간적으로 고요해졌다가 폭발하듯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G8이라는 단어가 공식 문서에 등장한 것입니다. 한국의 합류가 아니라 G8으로의 확대. 이것은 한국을 추가하는 수준이 아니라 G7이라는 클럽 자체를 재편하겠다는 선언이었죠. 저는 수첩에 적고 있던 펜이 멈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물속에 잠긴 것처럼 웅웅거리며 멀어졌고 눈앞에 연단만이 선명하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캐나다 총리의 낭독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반도체, 방위산업, 클린에너지 분야에서의 대한민국의 글로벌 리더십은 G8 체제의 실효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과 함께 더 강하고 더 회복탄력적인 민주주의 동맹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그 순간 미국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나 한국 대통령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일어서자 영국 총리가, 프랑스 대통령이, 독일 총리가 차례로 일어났습니다. 서 있는 정상들이 한국 대통령을 둘러싸며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카메라 플래시가 기관총처럼 연사되었습니다. 일본 총리만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어서지도 못하고 박수를 치지도 못하는 표정. 외교적 미소를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지만 굳은 입꼬리와 경직된 어깨가 그의 내면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프레스센터의 기자들이 일제히 촬영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장면은 내일 아침 전 세계 신문의 일면을 장식할 것이 분명했죠. 역사적 순간. G7에서 G8으로 75년 만의 변화. 그리고 그 변화의 주인공은 한국이었습니다. 저도 카메라맨 사토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사토는 묵묵히 모든 장면을 담았습니다. 각국 정상들의 축하 악수도, 한국 대통령의 환한 미소도, 그리고 혼자 앉아있는 일본 총리의 외로운 뒷모습도. 촬영을 마치고 프레스센터 옆 대기실로 돌아왔을 때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야마모토 편집국장이었죠. 니시무라, 지금 즉시 생방송 준비해. NHK 특보로 나간다. 원고는 내가 보낸 대로 읽어. 한국 G7 합류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 일본의 G7 위상은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 절대 한국을 추켜 세우는 톤으로 가면 안 돼. 알겠나? 저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편집국장이 보낸 원고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지난 2주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가슴으로 확인한 모든 진실과 정반대되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의 G8 합류는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며 성급한 결정이다. G7의 기존 회원국인 일본의 위상과 역할은 변함이 없다. 이런 식이었죠. 펜타곤에서 확인한 73%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국무부에서 들은 340% 방산 수출 성장률도 없었습니다. BBC가 한국 특집 4부작을 만들면서 일본은 편성 논의에도 오르지 못했다는 사실도 없었습니다. 유럽이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격상하면서 일본에는 사전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는 현실도 없었습니다. 그 모든 진실이 깨끗하게 지워진 원고였습니다. 저는 원고 파일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눈을 감았죠. 어둠 속에서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기자는 진실의 하인이다. 국가의 하인이 아니야.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애국이야. 듣기 좋은 거짓말은 독이란다. 눈을 떴습니다. 결심이 섰습니다. 국장님, 제 목소리는 뜻밖에도 잔잔했습니다. 마치 오랜 고민 끝에 마침내 평화를 찾은 사람의 목소리처럼요. 저는 30년간 NHK의 기자였습니다. 일본의 기자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부터 저는 진실의 기자가 되겠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야마모토 국장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돌아왔습니다. 니시무라,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원고대로 읽어. 이건 명령이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하지만 30년 경력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진실을 숨기는 것은 보도가 아닙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고 생방송 카메라가 기다리는 프레스센터로 걸어갔습니다. NHK 특보. 생방송 카메라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저를 향했고 이어폰 너머로 도쿄 앵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캐나다 G8 정상회의 현장에 나가 있는 니시무라 케니치 수석 특파원을 연결합니다. 니시무라 기자, 현장 분위기를 전해주시죠.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손에 들려 있어야 할 편집국장의 원고는 없었습니다. 대신 빈손이었죠. 30년간 현장에서 단련된 기자의 입과 2주간의 취재로 확인한 팩트만을 무기로 카메라 앞에 선 것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NHK 국제부 수석 특파원 니시무라 케니치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30년 기자 경력을 걸고 전 세계가 그리고 일본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폰 너머로 도쿄 스튜디오가 술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원고와 다른 멘트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편집국이 감지한 것이었죠. 하지만 생방송이었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발표된 공동선언문을 통해 대한민국이 G8의 정식 회원국으로 합류했습니다. 이것은 75년 G7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며 국제 질서의 판도가 바뀌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도쿄 스튜디오에서 누군가 소리치는 것이 이어폰으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난 2주간 워싱턴, 런던, 브뤼셀을 직접 돌며 이 결정의 배경을 취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명확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의 G8 합류는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은 이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국제사회가 이를 인정한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결정입니다. 제가 확인한 핵심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군의 첨단 무기 체계를 구동하는 핵심 반도체의 73%가 한국에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가 전투력의 4분의 3을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은 지난 5년간 340% 성장하여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에 올랐습니다. K9 자주포를 비롯한 한국 무기가 유럽과 중동의 핵심 동맹국들에 배치되면서 한국은 서방 안보 네트워크의 실질적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군사력 지수에서 한국은 세계 5위이며 이것은 일본의 7위를 앞서는 순위입니다. 한국은 사거리 3,000km의 현무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3,000톤급 잠수함과 스텔스 전투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렌즈 너머로 프레스 센터의 각국 기자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일본 기자가 일본의 현실을 생방송으로 전하고 있는 이 장면이 아마도 내일 또 하나의 뉴스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30년간 G7을 취재하면서 이 자리가 일본의 특권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G7에 속한 나라의 기자라는 자부심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자부심은 실력이 아니라 관성이었습니다. 우리가 달라지지 않는 동안 한국은 묵묵히 뛰고 있었습니다. 반도체를 깎고 미사일을 만들고 자동차를 수출하고 세계 무대에서 존재감을 키워갔습니다. 21번 고르고 마지막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의 G8 합류는 한국만의 승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준비하는 나라가 결국 인정받는다는 인류 보편의 진실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일본도 이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각오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처럼 두려움 없이 미래를 향해 달려야 합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비겁함이지만 진실을 마주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은 용기입니다. 저는 일본이 그 용기를 가진 나라라고 믿습니다. 이상 캐나다 현장에서 NHK 니시무라 케니치였습니다. 카메라의 빨간 불이 꺼졌습니다. 저는 카메라 앞에 선 채로 잠시 동안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30년간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무언가가 벗겨져 나가는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어폰 너머로 도쿄 스튜디오가 완전한 침묵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죠. 그 침묵이 분노인지 경악인지 감동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프레스 센터를 빠져나오는데 한국 기자단이 조용히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한국 공영방송의 수석 특파원이 제게 손을 내밀더군요. 니시무라 기자님, 대단한 용기였습니다. 그의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악수가 길었습니다. 서로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수만 가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하고 있었으니까요. 카메라맨 사토가 곁에 다가와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그의 눈에도 물기가 어려 있더군요. 선배, 지금 촬영한 거 포함해서 전부 보존 처리해뒀습니다. 사토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영상은 남아있을 겁니다. 호텔로 돌아와 스마트폰을 확인하니 야마모토 편집국장의 부재중 전화가 12통, 문자가 7통이었습니다. 하나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워싱턴의 마이크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죠. 진실을 보도했어. 어떻게 되든 후회는 없다. 마이크의 답장이 왔습니다. 켄, 너는 오늘 진짜 기자가 됐어. 내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일본으로 돌아온 뒤의 일들은 예상대로였습니다. NHK 안에서 비국민이라는 비난과 진짜 언론인이라는 응원이 반반으로 갈렸죠. 편집국장 야마모토는 격노했고 저에 대한 징계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생방송 보도가 일본 SNS에서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고 해외 언론들이 일본 기자의 용기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마이크가 쓴 칼럼 제목은 이랬죠. 진실의 하인, 니시무라 케니치. 일주일 뒤 저는 도쿄 교회의 작은 사찰을 찾았습니다. 아버지가 잠들어 계신 곳이었죠. 5월의 바람이 사찰의 대나무 숲을 스치며 맑은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묘석 앞에 무릎을 꿇고 향을 피웠습니다. 연기가 하늘을 향해 가늘게 피어올랐죠. 아버지, 늦었지만 진짜 기자가 됐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이 걸렸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그날, 일본의 불리한 진실을 마주할 그날이 왔을 때 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기자는 진실의 하인이라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지켰습니다. 비록 30년이나 늦었지만요. 바람이 불어 묘석 옆에 작은 꽃들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는 30년간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조립 공장이라고, 격이 다르다고, 아시아에서 일본의 뒤를 따라오는 2인자에 불과하다고 말이죠. 하지만 제가 그렇게 자만하는 동안 한국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반도체를 세계 1위로 만들었고, 무기를 8개국에 수출했고, 그리고 마침내 G7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니, 열고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문이 저절로 열린 것이었습니다. 그만한 실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압니다. 한국의 성공은 운이 아니라 노력이었고, 한국의 인정은 로비가 아니라 실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침체는 남의 탓이 아니라 과거의 영광에 안주한 우리 자신의 탓이었습니다. 묘석을 한 번 더 어루만지고 일어섰습니다. 사찰 입구에서 뒤를 돌아보니 대나무 숲 사이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이 아버지의 묘석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미소 짓고 계신 것처럼요. 사찰을 나서며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NHK 인사부에서 온 메일이 하나 와 있었죠. 하지만 그것을 열어보기 전에 먼저 다른 일을 했습니다. 카와구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카와구치, 나 니시무라다. 선배한테 죄송하다고 했었지. 사과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너야. 아니, 사과할 필요가 없어. 너는 처음부터 맞았어. 한국이 맞는 것 같다고 했잖아. 그때 내 말을 들었어야 했어. 전화기 너머에서 카와구치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가 돌아왔죠. 선배. 저는 선배의 그 생방송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저도 선배 같은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전화를 끊고 사찰 앞 돌계단에 잠시 앉았습니다. 5월의 바람이 제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고 지나갔죠. 주머니에서 낡은 VIP 프레스 패스를 꺼내 바라봤습니다. 30년간 저희 왕관이었던 이 작은 카드. 이제 이것은 더 이상 자부심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제 인생을 위한 경고장이 될 테니까요. 실력 없는 자부심은 언젠가 무너진다는 교훈. 진실 앞에서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진실에 의해 쓰러진다는 가르침. 돌계단에서 일어나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NHK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저는 기자로서 남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진실의 하인으로서 남을 것입니다. 사찰문을 나서는 제 등 뒤로 대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맑은 소리가 오랫동안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무기도 돈도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진실은 때로 잔인하지만 결국 진실을 마주한 사람만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이 그것을 증명했고 저도 그것을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NHK 수석 특파원 니시무라가 G8 정상회의 현장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이 자랑스러우시다면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묵묵히 달려온 나라는 반드시 인정받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